우정엽 박사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그 주상성의 수준을 높여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100% 동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그렇고 미국이 도대체 인도태평양 전략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한테 알려준 건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우정엽 박사님의 어머니가 모친께서 간호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생각은 똑바른 아주 그런 우리 촉망받는 그런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토론할 텐데요. 우정엽 박사님이 발표문이 나오고 난 뒤에 제가 이걸 썼으면 또 좀 다르게 썼을 텐데 우 박사님이 며칠 전에 중국 갔다가 거기서 하고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많이 지금 꽂혀가지고 지금 내셔서 오히려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 박사님 말씀에 제가 일일이 토를 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이와 관련된 세미나, 토론 이런 데를 몇 군데 갔었는데요. 그것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황지우 교수님께서 중국의 아주 전문가시죠. 중국의 모든 학자들, 관료들 와서 우리 그 황지우 교수를 못 만나면 뭔가 한국에서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로 조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대사관하고 우리 한국 여기 학자들 몇 명하고 같이 소인수 토론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G20 하기 한 일주일 전 그 정도 되죠. 그때 같이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 제목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게 어떻게 되고 중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아주 재미나는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중국 대사관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오늘은 갈등을 일으키다가 내일은 봉합되고 다시 모레는 갈등을 일으키다가 다시 봉합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쭉 장기 지구전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항복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미국 너무 믿지 마라. 미국도 한국에 무기 팔아먹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통일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는 건데 그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변하겠느냐. 동서독도 서독이 계속 무기 팔아먹으려고 하면 통일 안 시켜주면 되는데 통일시켜주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이다. 중국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주죠. 카이다에서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토론자로 참여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하기 직전 2시간 동안에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 차관부 지냈던 분이죠. 그분이 와가지고 비공개로 카이다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2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핵심 내용은 한국 빨리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해라. 니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 아까 우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조금 그 카이다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아주 격한 논쟁을 했었다라고 하는 걸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날 국회에서 하웨이 사태에 관한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역시 제가 토론자로 갔다 왔는데요. 도대체 하웨이 사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역 분쟁이라느냐, 기술 패권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패권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웨이라고 하는 거,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이
결국은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건데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독립변수가 돼서 미국의 패권 경쟁으로 넘어가는 그런 종속 변수가 되는 게 아닌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역 분쟁이고 그 하나가 기술 패권이 아니라 반대로 그 얘기를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관세 폭탄 이런 거 이미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뭐라고 할까요? 상호 확정 파기 단계에 들어섰다.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에서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거기에서 반사 이익을 받은 나라가 어떤 나라고 이런 것들이 나오던데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기술 쪽으로 넘어갔는데 결국 목표는 거기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 미국이요. 중국의 가버넌스인데 아까 우리 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이것은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공산주의 체제 자체를 이번에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중국이 몸에 달고 있는 거고 절대로 이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 미국이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중국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부유해지면 자유화와 민주화의 길을 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WTO에 가입을 시켜주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미국이 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특히 지금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고 나서는 오히려 독재의 길을 강화하고 있고 재선을 넘어서 완전히 이제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가버넌스를 비판을 하면서 미국은 인권, 종교 탄압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주중 미국 대사가 티벳도 방문하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금기시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영민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안보 파트는 아무래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인데 오늘 제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어제 2조 얼마인가요? 그 정도 팔았다는 것도 아마 아실 거고 대만을 국가로 칭했니 안 했니 이런 것까지도 시비가 걸리고 있는데 전방위적이죠. 네. 그래서 경제, 가버넌스, 안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사관 직원이 얘기한 것처럼 아마 장기 지구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면 자기가 이제는 패권 국가가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해대국 관계 수립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써니랜드를 방문을 해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신해대국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그 신해대국 관계가 14자잖아요. 14자. 그러니까 불충돌, 불대항, 상호존중, 합작공영 이게 4개거든요. 14자인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앞에 4자, 뒤에 4자는 아니고요. 중간에 있는 상호존중인데 상호존중의 핵심 이익이 들어있어요. 그 핵심 이익을 그냥 제가 한번 읽어주면 이렇단 말이죠. 정치체제와 정치적 안정, 그러니까 공산당 지배체제나 공산당 사회제도 일 가지고 손대지 마라. 주권과 영토보존, 통일, 대만, 티벳, 중국에 손대지 마라. 지속가능한 발전, 무역 안전한 환경 이게 크게 세 분야인데 이걸 미국이 동의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한숨만 계속 쉬고 그걸 앓는 소리만 하다가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물론 지금의 키신저 같은 현실주의자는 이거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키신저 같은 사람은 이거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미국도 살고 중국도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주류는 아까 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29쪽 한번 보시죠. 경제는 중국 제재 25로 간다. 그래서 중국에 아무 기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드론이나 AI나 안면 인식 기술이나 자율주행차 이런 거 보면 이게 지금 세계 1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1등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 원천 기술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마치 우리 삼성이나 무슨 LG처럼 그런 식으로 일본 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지금 가고 있다.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 바로 중국의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보적으로는 뭐 잘 아시죠? 엔티 액세스 에어리어 디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저기 오른쪽으로 태평양 쪽으로는 도래전 전략을 통해서 미국의 접근을 막고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왼쪽으로는 진주 목걸이 전략이죠. 인도 쪽, 인도양 쪽으로. 뭐 이게 1대1로 하고 연결되는 건데 해양 쪽으로 가면 이게 진주 목걸이가 되는 거고 내륙 쪽으로 가면 이게 뭐 현대판 실크로드가 되는데 두 개를 합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이게 4월달에 베이징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정상들만 해도 37개 국가의 정상들이 참여했어요. 이건 단순히 이거는 경제만 이렇게 아우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 뭐 기껏 해봤자 몇십억 몇백억 달러 투자하겠다는 여기는 몇조 달러가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60몇 개국을 다 아우르고 거기에 이제 항만 있는 국가들은 아주 그냥 깊숙이 파는 거잖아요. 항만이 아주 깊숙이 파서 나중 되면요 중국의 군함, 잠수함 이런 거 이제 들락날락 걸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이 1대1로 하는 것이 이게 경제만 해당이 되느냐? 경제, 안보, 문화까지 다 올라보는 실크로드가 뭐였어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봉합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화된다. 그래서 장기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우리는 여기에 따른 전략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 박사님께서는 뭐 여러 학자들은 여전히 지금 그렇긴 해요. 그럼 이게 확정된 거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2017년도 11월 달에 오바마가 한국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을 가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뜬구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6월 1일 날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 나오고 나면 여기 구체적인 목표, 방향, 수단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눈에 딱 들게 딱 잡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뭔지는 그냥 알 수 있도록 그렇게는 돼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앞에 붙이는 게 있어요. 열리고 자유롭고 요게 핵심인데 거기에 자유가 뭐냐? 그게 바로 지역 차원에서는 국가의 주권 존중, 국가 내에서는 좋은 가버넌스, 개인의 권리와 자유 보장. 이게 자유예요. 자유롭고 열린할 때 자유. 이게 누구가 대상이 되겠어요? 그 뒤에 이제 열린 보세요. 안보적 차원에서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경제적으로는 투자의 개방성과 투명한 합의에 기반한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인도태평양 전략의 앞에 붓이 있는 열리고 개방된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그게 인도태평양일 뿐이에요. 핵심 내용은 한번 보면 지역의 위험 요인들은 거기 있고요. 중국은 아까 우리 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경제 안보적 차원에서 지역의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경제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돈 주고 경제적 수탈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익을 준다고 얘기하면서 안보적 차원에서는요 군사력 동원해가지고 지금 필리핀, 베트남 겁주고 있는 거잖아요. 대만 겁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그런 약자들을 수탈해가는 그런 수탈적인 경제를 취하고 안보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모던화된 그러니까 현대화된 군사력을 이용을 해서 주변 국가들 위협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은 수정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룰 베이스드 오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아까 일본과 호주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됐는지 아까 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것 자체를요 안보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된다.
경제, 가버넌스, 안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 이란이 소위 말하는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개편했다든지 AVAD에 대응해서 GEM 지시라고 하는 걸 했다든지 자유의 항공 작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큰 전략 속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슨이 얘기했는데요. 투케티데스의 함정이 지금 빠질 위험이 있다. 이거 안 빠지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은 두 나라가 직접 붙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다 옆에 쳐가지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큰 전쟁으로 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투키티데스의 함정을 못 벗어나면 어디서부터 발화가 되겠는가? 그 발화가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남중국해, 하나는 대만, 하나는 한반도. 그러면은 만일 발화가 된다면 중국은 어느 쪽에서 발화되기를 원할 것 같습니까? 미국은 어느 쪽에서 발화가 될 걸 원할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군사력을 투입을 하는데 어디가 더 유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논쟁이 있습니다. 31쪽에요. 미중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해라. 이게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민감한 정보 공유 안 하겠다.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줏대 없이 강대국 눈치나 보면 무시당하라고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미중 사이에서 임도 보고 뽕도 사는 시대는 지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겠는가? 장기지구전이면 장기지구전에 맞게끔 짜야 되는데요. 이걸 아무런 원칙 없이 그때그때 사안이 터질 때마다 일본한테도 그렇고 중국한테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가면 휘둘리다가 죽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칙을 정해야 된다. 그 원칙이 주권의 문제, 자유무역의 문제, RBO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중심, 이걸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사안별로 여기에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하면 괜찮을 수 있으나, 이런 조건조차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면 그때마다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엊그제 신문에 나왔죠. 야, 일본 애들이 중국 참 한국 사람들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경제 가지고 한번 휘둘러. 너희들 휘두르면 되는데 그러면 금방 한국 따라와. 그게 중국의 전문가가 일본 전문가한테 조언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그 우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신남방제재 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점 찾아서 가고 또 소다자주의 협력도 해야 되는데 한국이 가로밖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가로밖에 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가로밖에 있지 않은 나라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소다자주의 협력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